한편에서는 이걸 수용하자고 하고 한편에서는 반대를 하자고 하는데 대체로 고려혁명 군정의회 쪽에서는 이거를 수용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대한의용군 쪽에서는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둘 사이의 싸움에 러시아가 개입을 하게 됐고 러시아 군대가 이 무장해제에 반대하는 의용군 쪽을 공격을 하게 됐고 이것이 자유시 참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이죠. 이때 군정의회 측과 특히 홍범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지금 밝혀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홍범도의 기록에 따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장교들과 솔밭에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 이 말만 보면 자기가 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통해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홍범도가 자유시 사건에 직접 가담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자, 이때 자유시 참변으로 의용군 측 사망자가 몇 명이나 나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료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의용군 측 사망 36명, 포로 864명, 그리고 군정의회 측 사망 2명, 이런 기록도 있고 사망 359명, 포로 917명, 이런 기록도 있고 사망 303명, 포로 970명, 행방불명 250명,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공격한 측에서는 사망자 수를 줄여서 이야기하고 공격을 당한 쪽, 피해 측에서는 사망자 수를 늘려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서 양쪽 모두가 진실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홍범도의 역할이 확인되는 것은 그 뒤에 이르크츠크에서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있게 되는데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저항했던 의용군 측에 대한 재판이죠. 이때 3명의 재판위원 중에 1명으로 홍범도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재판위원장이 1명, 위원이 2명인데 이 의원 2명 중에 1명으로 홍범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인 복수를 당하기도 해요. 이때 피해자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홍범도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1923년 하바롭스크에 갔을 때 홍범도를 공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홍범도가 이 두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고 이것 때문에 투옥되었다가 석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위원이 된 것이 과연 홍범도가 이 자유시 참변의 주도자였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이 사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독립군 안에서 이 홍범도가 가지고 있는 명성과 권위 때문이었을까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아마 홍범도가 자유시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아마 이것은 독립군 내의 명성과 권위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오히려 재판위원회에 참여한 것을 보면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 앞에 있는 기록을 모두 삭제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음모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록이 전혀 없는 가운데 결과만을 가지고 그 앞의 사실을 추론해 나가는 방법은 역사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보고 싶어하는 어떠한 사실도 역사 속에서 만들어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있는 기록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이 역사학입니다. 자, 그리고 1922년에 많이 이야기되는 레닌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해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원동 민족혁명단체 대표회라고 하는 게 개최가 되는데 원동은 러시아에서 볼 때 먼 동쪽, 그러니까 연해주 이 지역이 원동이 되겠죠. 그 지역의 민족혁명단체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의 대표들을 모으는 그런 회의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레닌은 그 지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을 거예요. 이때 개인적으로 레닌을 만납니다. 그래서 레닌으로부터 총, 쏴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우저 권총이라고 나중에는 확인이 되죠. 그리고 100루블의 상금, 그리고 적군, 러시아 적군의 모자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회고가 되기로는 레닌이 친필 서명한 조선군 대장 증명서도 이때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일본군과 싸울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러시아 땅에서 다시 나오지도 못하고 러시아 땅에서 일본군과 싸우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자유시로 넘어간 것, 자유시로 넘어가서 자유시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 이런 것들이 홍범도에게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순신이 남긴 글도 많고 어떤 일화도 많고 이러니까 이순신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인간인지 그런 게 느껴지는데, 홍범도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뭐 성격이나 처음부터 의병 활동을 왜 시작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록은 없는 건지. 홍범도 일지가 굉장히 건조한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고문을 받다 죽었고, 장남은 일본군하고 싸우다 전사했고, 둘째 아들은 역시 독립군 활동을 하다가 병으로 죽었는데 누가 죽었다. 이게 끝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홍모모가 죽었다. 자기 감정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회고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지난 뒤에 아마 1938년, 7년 이 무렵에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다음에 자기의 그 평생을 회고한 게 되다 보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 라는 건 기억을 하지만 그때 내가 어땠어, 내 감정이 어땠어 라고 한 것까지는 안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읽으면서도 이때 어떤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것이 드러나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난중일기 같은 것도 전쟁 중에 쓴 글이지만 그거는 매일매일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일을 기록하면서 자기 감정이 안 실릴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기록의 특성 때문에 감정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주 무미건조한 이 기억의 기록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아주 그 치열하고 아주 그냥 밑바닥에서 사람이 산 거잖아요. 살인을 2번이나 했어요. 이 독립군이 되기 전에. 그런데도 그냥 살인을 했다.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때 보통의 감정 갖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살인을 하고 도망갔다. 그냥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너무 정보가 없어요. 2번째 살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약간 있어요. 이 사람이 일을 했는데 제대로 임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살해를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지에서 그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홍범도의 일생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지나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사람은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머슴살이를 했고 나이 속여서 군대에 들어갔고 그 이후에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죠. 그래서 홍범도 스스로 남겨놓은 문장 같은 게 없어요. 이 일지라고 하는 것도 실은 말로 한 거죠. 말로 한 걸 받아 적은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를 접했을 때 과연 홍범도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 하는 것도 의문이 들어요. 공산주의보다는 러시아라고 하는 협조 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독립군 활동을 하는데 식량, 무기, 탄환 이런 게 절대 부족한 것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이런 독립군 부대장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어떤 선택의 조건은 뭐냐? 나를 누가 더 잘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이 문제였겠죠. 그래서 이 홍범도가 나중에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서는 뭐 집단 농장에서 뭐 일을 하고 또 러시아에서 연금을 받고 생활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극장에서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자기의 글을 남긴 게 없어요. 동시대 사람이 남긴 홍범도에 대해서 뭐 평가하거나 이런 남긴 글도 잘 없는 거죠.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병 활동을 할 때 뭐 홍장군 또는 뭐 비장군, 비는 나를 비자 써갖고 나르는 장군
날아다니는 장군이 뭐 이런 건데 그 용맹스러움을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홍범도 성격이 어땠다거나 그 사람이 그 중요한 순간에 왜 그런 그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다 결과를 놓고 역으로 추론을 해나가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험한 잘못된 추론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러시아로 들어갔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거 아니야?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다. 이거 공산당 활동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홍범도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그것과 다른 생각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1923년부터는 집단 농장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나르는 홍장군 해가지고 나를 빗자 써서 비장군이라고도 불렸던 이 독립군 대장이 더 이상 일본군과 싸우지를 못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1927년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하는데 이것은 1927년 그 지역 상황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일 거예요. 이걸 지금의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29년에는 만 60세가 됐다고 해가지고 연금을 받는 생활을 해요. 자, 그러니까 1923년부터는 러시아로 넘어간 뒤에 생활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1937년에 스탈린의 정책에 따라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지방으로 강제 이주되면서 조국으로부터는 훨씬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해방을 2년 앞두고 1943년 10월 25일에 카자흐스탄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자, 이 홍범도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일어나게 되어서 온 사회가 시끄럽습니다만은 적어도 어떤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현재 입장에서 과거의 인물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모두가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공산주의 국가와 대치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지만 1920년대 초에 홍범도가 러시아로 넘어갈 때는 이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하루 앞을 모르는 게 인간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왜 수십 년 뒤에 이렇게 될 걸 몰랐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도 몇십 년 뒤에 똑같은 곤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평가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를 해석이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역사는 사실과 해석이 함께 있는 것이지만 사실이 없는 해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필요에 따라서 나의 입장을 갖고 이 입장을 역사 속에 투영시켜서 역사를 재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내 식으로 끼워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지나간 과거 사실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많이 안다. 이것은 절대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생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혼동이 되면 역사 속에 어떤 것이 사실인지 가려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도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홍범도 장군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사실과 주장 어느 쪽에 따른 것입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